통화가 좋을까 나쁠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투자가 입장에서 우리가 더 큰 투자가 입장에서 그저 통화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헤지펀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에 났을 때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빅 이벤트에 났을 때 투자하겠죠. 그러면 그 투자를 했을 때 저희는 쫓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쫓아서 한다는 건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진행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정책 볼게요. 금리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금리가 낮으면 시중에 풀리는 자금 이동성이 높아져서 경제활동이 혼돈해지죠.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위축이 되고 시장이 설비 투자에 줄인다. 결국은 그때 말씀드렸죠. 경기는 뭐가 돈다 그랬죠? 사이클이 돈다. 경기가 나쁘면요. 아니 일단 시작되면 경기를 좋게 올립니다. 경기가 고점이 되죠. 그럼 다시 이걸 저희가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표현하죠. 인플레이션. 경기가 지뢰를 찾다가 다시 하락이 되면은 디플레이션을 그러잖아요. 근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 무슨 플레이션이요, 사장님? 스태그플레이션.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난 다음에 이론상은요, 2년 뒤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론상. 그래서 전세가 2007년도 서프라임 터졌을 때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전세가 집값이 떨어지는 경제 상황이 났고요. 물론 좀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한국은행에서 만든 통화 승수 기억나시나요? 한국은행에서 이만큼 발권 통화를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요만큼 1년 동안 요만큼 쓸 돈을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요만큼 만들었어요. 돈을 중앙은행에서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은 기억나시나요? 저번 때 공부 복습을 잠깐 5분 동안 해볼게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죠. A라는 사람이 1억을 맡기면 은행은 지급 보증률이 5%다. 그러면 나라에서 정한 게 만약 5%다. 그러면 은행은요, 한국은행에 5%를 맡깁니다. 1억에 대한 5%, 500만 원을. 그러면 은행은 9,500만 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대출을 하면요, 다시 9,500만 원 빌려줍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삽니다. C라는 자동차 회사한테. 그럼 C는 9,500만 원을 받고 자동차를 주고 C는 다시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그럼 은행은 다시 C를 지급 보증이 5% 다시 250만 원을 주고 9,250만 원인가요? 그걸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넣었을 고 B, C, D에서 계속 파생이 되잖아요. 이걸 신용 창출합니다. 1억밖에 없는 돈이 은행에 맡겼더니 B, C, D가 계속 대출을 원하면요, 은행은 예대 마진, 빌려준 것보다 빌린 거 더 많이 받으면 예대 마진 남잖아요. 이자는 3% 주고 빌린 것도 5% 받으면 2% 남잖아요. 이 은행 시스템인데, 은행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통화, 처음 통화했잖아요. 처음 통화량을 가지고, 안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서 신용 창출, 이만큼 1억 가지고 무한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신용 창출이 많이 될수록 경제 사정은 좋아져요. 근데 신용 창출보다, 원래 통화보다 신용 창출이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선생님. 그쵸? 나빠지는 걸 가지고, 네,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표현하거든요. 또 하나 이론상. 그래서 2007년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무리 은행에서 돈 이만큼 찍어내도 통화가 돌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다 그러면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죠. 그렇죠? 돈을 빌려서, 저리를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신문 보셨나요? 몇 조가 유동성 함량이 빠지는 줄 아세요? 작년에 660조였는데요. 저번 달에 800조.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전 나라도 지금. 그럼 일단 돈이 빌립니다. 온 사람 빌립니다. 집담보 무슨 담보 다 빌립니다. 빌린 돈이 800조인데 경기가 좋으면 주식 부동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나빠. 타고필에서 세번 유찰 맞으니까 15억대.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투자할 데가 없다. 그 돈이 800조가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좋을 때, 스타트할 때는 뭐에 투자를 합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경기가 고점일 때는 주식, 부동산 팔고 어디 투자합니까? 안전하게 채권 투자해야 되죠. 채권. 네. 다시 경기 하락될 때는 금 같은 데 투자를 하고요. 선물에다가.
그 여기에는 현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이클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환율. 경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한 아이디어한 곡수를 만들거든요. 이 조절을 나라에서 뭐 금리도 할 수 있고 조세 정책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환율 정책으로 요 곡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환율이 10%가 올랐다. 그래 물가가 0.8%가 오릅니다. 이론상은. 근데 2008년도에 환율이 올랐죠. 50%가. 네.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할 때 2008년 2월 28일 출범할 때가 935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500원 찍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율이 50% 올랐어요. 1,000원에서 1,500원 됐다면, right? 맞죠? 네. 그럼 이게 올곱하면 4%. 그래서 2008년도에 물가가 4%, 상반기 때 4% 오른 거는 아무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환율 때문에 5%입니다. 라면값이 오릅니다. 라면값이 왜 오를까요? 밀가루값이 오릅니다. 원자재가 오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석유를 다 수입하죠. 원유를. 물론 이제 정제해서 저희가 다시 가공해서 팔지만은 모든 거가 달러 베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가 달러 베이스로 결정을 할 때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밀가루 값이 오르면은 라면 값도 오르고 쿠키 값도 오르고 제품 값도 오르라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결국 물가도 오르더라. 네. 환율을 낮추면은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환율을 못 잡으면은 물가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환율이 오르면은 대기업이 좋을까요? 중소기업이 좋을까요?